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선사해드리는 정치 디프로쇼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또 토요일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토요일이 너무 성적이 좋아서 저희 그 발행이님께서 항상 이제 고정 멤버로 가야 된다. 우리 김성수 선배님, 강성표 소장 격주로 나와서 이 고정 멤버로 가자. 네, 요런 준비. 왜 깜짝 그랬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나 너무. 아 그래요? 아 소개해드리기 감동이다, 전에. 감동. 아 진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 먼저 해보는데. 자, 단골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저기 단골 중에 최고의 단골이시죠? 변희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한 번 빠졌어요. 네. 왁자지껄 전체. 그렇습니다. 딱 한 번 빠졌어요. 개근상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스픽스의 토끼 요정으로 통하고 계시죠. 임세은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컨셉이 블랙이네요. 네, 오늘 조금 약간 예. 그 시크하게. 예. 네. 늘 시크하시잖아요. 귀여운 캐릭터 아니었나요? 뭐, 아니었나? 이게 귀엽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또 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또 신년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요 주제를 선사해 드리는데. 기자회견 하시면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조명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고 사실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나 기사들을 몇 면을 보면 대부분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와 관련된 또 용어 조심해야죠. 검찰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내용이지 사실은 뭐 기본사회를 비롯해서 이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걸 충실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다루다가 좀 조회수 빠질 것 같으면 다루지 하면 되니까. 바로 김건희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시작은 그렇습니다. 민심, 여론 등이 없고 반경 나선 이재명으로 저희가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개헌 굉장히 큰 화두인데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 시리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과 연관지었는데 이 또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정작 언론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권력에서 때리고 있는데 뭔가 맞대응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이 대통령 신년사 같은 그런 신년연설 같은 그런 분위기 있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같은. 근데 지금 여기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그 품격이 높으니까 네.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면은 대장동 특검 받아라. 네. 김건희 특검 그건 나중 일이고 대장동 특검 받아라. 안 받으면은 국정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공세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4년 중임제 이거는 뭐 여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기본 시리즈 아니 당장 뭐 저기 그 지역 화폐 국가 지원 예산도 깎은 판인데 이게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에서 받을 만한 카드가 나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젠다를 던지는 것보다 사실은 독하고 센 멘트들이 좀 나와서 전면전을 벌이는 그게 야당이니까. 그렇죠. 그런 선명성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좀 격조 있게, 품격 있게, 이게 이제 지도자답게 윤석열하고 차별화한다고 이렇게 네, 그 메시지를 맞아요, 내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또 차별화를 그 언론이 또 그렇게 순순히 또 그 전략에 그 네. 수긍해 줄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네네. 예. 네. 어떻게 근데 이 보셨어요? 4년 중임제는 사실은 맥락상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해서 그렇죠. 실제 이게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가 연동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각제 하자는 건데 맞아요. 내각제를 뒤에 숨기고 가잖아요. 이번에 그 박지원 씨하고 이재호 씨가 대놓고 이제 그걸 뭐 실토해줬지만 네네네. 그것 이원 집정제다 중대선거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네. 권한과 책임을 더 분명히 하자. 이 얘기는 내각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각제를 안 한다는 얘기고 중대선거구제도 좀 완곡하게 좀 반대를 하면서 그럼 비례 문제로 가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세력이 윤석열이 아니라 범내각제 세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각제 항상 최대 장애물은 차기 대권주자거든. 다 거기서 자리를 냅니다. 근데 현역 대통령인 윤석열이 아니 내가 뭐 그냥 좀 내줄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마지막 남은 이재명만 정리해버리면 이제 막을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지금 반대 입장이 나온 거예요. 내각제하고 이제 이 중대선거구제. 그렇죠.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전면전 붙겠다라는 메시지 분명히 나온 거죠. 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에서는. 저도 이번에 그 언론이 받아주지 않는 거지 이 그 발언의 파장이 약한 게 아니다. 사실은 이 발표를 할 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논산 출신의 네. 한 국회의원이 네.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올립니다. 페북에. 김종민 의원. 그렇죠. 네, 거기다 올리면 그 글이 뭐냐면은 뭐 중대 선거구제로 개혁을 갖다가 이제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글 기억나시죠? 네. 그거예요. 지역 타파를 갖다가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갖다 올려. 그게 진짜 지역 타파를 위해서 올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요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당대표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네. 그거를 희석화시키려고 먼저 그걸 알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알박기가 딱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내각제 세력들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카르텔이 자 이재명이 어떤 얘기하든지 다들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도가 잘 안 됐지. 이 변희재 대표 말대로 이 얘기는 사실 내각제 기득권 카르텔과 한바탕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각제는 민주당에게 없다. 이재명이 민주당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게 커질 것이다. 지금은 언론들이 일부러 받지 않아가지고 이거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만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 개혁,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일간지에서 보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마치 이제 이것이 정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내각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간지들은 그런 것 같아 또. 어디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중대선거구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간도 검토하겠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완곡하게 난 중대선거구제는 반대 입장을 냈거나 하는 거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했다는 거를 제가 악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 대통령과 부산에서 한 3번 떨어질 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산 지역구도 타파 문제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권한 다음에 이 문제를 2년간 검토를 했어요. TF팀에서. 네. 근데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순간에 이건 내각제화가 되니까 아닌 거야. 자기가 검토해도 이거 네. 위험하다 이렇게 예, 가면. 그래서 예. 결국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 말년에 그거 개헌전했다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네, 1년 앞두고. 4년 중임제였다고.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이거. 그걸 누구보다도 이해찬 대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도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네.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중대선거구제 이거는 그냥 작세들의 짓이다. 내각제 이거 헛소리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윤석열 때에 이르러서 뭐 이제 좌우라고 하죠. 그 좌우가 아주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 통합 필요하긴 한데 그게 기득권 나눠 먹기. 1등도 당선되고 2등도 당선돼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통합한다 더 큰 분열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어느 때에 국민들이 이쪽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쪽한테 몰아주고 저쪽이 옳다 그러면 또 저쪽한테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가야지. 이거 뭐 그냥 1등도 2등도 계속 그냥 다 당선되면은 그러면 이 싸움은 더 고착화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래도 지역구도는 더욱더 온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역구도 얘기하는 건데 그 민주당에서 지역구도 해체를 얘기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2등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영남 의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위성 정당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위성 지역구 정당 만들면 어떡할 거야?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쪽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자기가 또 한 번 더 논산에서 2등 해서라도 집권하겠다 뭐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역시 속 시원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검찰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세게 내기도 당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각제도 찬성하는 일부의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전면전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야 뭐 지금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치고 나가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녹여서 반대를 한 건데 사실상 이거를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뉘앙스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결선 투표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26만 표로 졌는데 뭐 전 이유는 그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안철수가 중간에 한번 뒤엎은 것도 그렇죠.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리죠. 이 대표 차원에서는. 그래서 또 결선 투표제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다. 일방 통행식 중단하고 나랑 만나자. 이거 뭐 사실은 그 영수회담 표현이라보다는 아무튼 뭐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이 얘기는 뭐 굳이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저 핵을 개발하자 그러는데 핵무장. 진짜 불가능한 얘기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아니 당연히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민생을 챙기고 정치를 회복시키자라고 제안을 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저희 이제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 만나자고 해봐야 이쪽에서 핵무장 하시자는 분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맞을 거니까. 만날 생각이 전혀 없던데. 3번 정도 제안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 번. 취임을 한번 했었고 한 달 전에 제안했었고 3번 제안했는데 저쪽 자꾸 답이 나오는 것은 범죄자와 안 만나겠다는 답이 나오면 그렇죠. 저는 이번에 3번째 제안하려면요. 이번에 안 만나주면 난 이리가 하겠다가 칼 하나 나왔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국정에 그래서 뭐 하나 쪼아지 않겠다. 깨겠다 이런 거. 정도는 칼이 나와야지. 이게 자꾸 뭔가 구걸하는 느낌이 맞아, 3번째 그러니까. 맞아. 아 9월까지. 예, 이번에는 이건 당신 안 만나면은 뭐 내가 뭐 하나 안 하겠다, 뭐 그럼 뭐 국회 보이콧하겠다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그래도 국회를 보이콧하면은 제살 깎아 먹기니까. 국회는 우리가 그냥 주도해서 그냥 강하게 나가고 그리고 뭐 뭔가 이런 그 센 거를 갖다가 이제 내세워야지 좀 움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은 움찔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자해적인 그런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정권의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안 만난다는 얘기는 협치 안 하겠다는 이제 그럼.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애초에 뭐 주사파 그럼 얘기도 야당은 협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는 거야. 하고 싶어도 여당이 협치 안 한다는데. 그렇지. 근데 자꾸 무슨 협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뭐 내가 봤던 거 동네 바보 형처럼 자꾸 이런 데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천공을 영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공을 그래서 천공으로 하여금 윤석열에게 지시하라. 그럼 기자회견에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면 그럼 이번에는 천공을 영입하겠다는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수준이 딱 맞아요. 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쉽죠. 뭐 아쉽다는 표현이 이제 메시지가 나빴다 이제 이런 평가보다 저희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간 기자회견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액션 플랜이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부터 뭐를 하겠다. 이거 안 받아주면 이거 한다. 이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선언적 의미의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였었죠. 제가 오늘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기본 시리즈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 민생 현안을 얘기하면서 네. 뭐 기본 소득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본 이 소사이어티. 그렇죠.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건데 이제 뭐 이게 뭐였더라?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말고 기본 주거, 기본 주거. 기본주택? 주택 말고 기본 주거가 기본 주택이고 네, 찾아볼게요. 뭐지? 그 채무를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탕감해 주는 거.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빌려주는 뭐 그런 어떤 단어 기본 생각이 안 대출. 뭐 그런 내용들. 기본 금융권 보장.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선 때 다 엎었어요 그거를. 원래 그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 트레이드 맞아요. 마크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대선 때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 시즌에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었겠지. 근데 논란은요, 정치인에게 논란은 그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게 또 쟁점이 되고 화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득표로 이어진다니까요.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에 정책 주도권을. MB가 한반도 대우나 그렇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서도 그걸 주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고 경기도지사 때 그 높은 지지율도 바로 그게 원천이었는데 네. 또 코로나 시즌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효능감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거를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접는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이게 저는 사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근데 다시 이제 꺼내들었단 말이죠. 네네. 다시는 접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접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기본 시리즈가 우리에게 절실합니까? 게다가 지금 뭐 그 금리가 얼마나 폭등했어요. 기본 대출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요구도 상당할 것이고 또 주거 문제, 집값도 폭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아진 집값 때문에 구입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본 주거 문제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노동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기본소득도 당연히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누가 포기했는지 대선 때 이걸 포기하게 만든 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누굽니까? 뭐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누구야? 제가 나오는 방송마다 씹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정치인들을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헷갈렸던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수단으로 얘기한 게 바로 기본 주거였습니다. 주거. 네, 네. 예. 기본 주거. 기본 주거를 통해서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지 다주택자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주거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기본 주거를 얘기한 것이고 아무튼 기본 시리즈는 트레이드 마크인데 중간에 잠깐 삐걱거렸던 사람들 잘못했고요. 반성하시고.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를 그 대선 때 감추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놈들이 참모라고 그 주변에 있었다면은 다 끌어내려야 돼요. 어디서 그 대선 후보에게 그 이게 데미지가 가는 일을 합니까? 제발 끌어내려 주세요. 제가요? 옆에서 이 광고를 하시는 것 같길래. 네, 네. 열받아서 그냥 꽉 보는데 네. 저는 그 힘이 없어서 제가 끌어내려질 겁니다. 아마. 제가 가는 길에 얼굴 마주치면은 얼굴에 침을 뱉을 생각. 혹시 논산 출신 그분 아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분 아니죠? 그러면 누구를 특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보다 액션 플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평가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 평가를 좀 야박하게 아주 뭐 폄하하는 쪽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잔꾀다, 또 방탄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반박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거의 사상 최초로 안 했습니다. 임기 처음인데도 맞아요. 예. 그런 선례가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소통하지 않아서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국민께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국민도 어떻게 되겠구나를 이해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먹통이잖아요. 무슨 뭘 할지도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 없이 야당 대표가 그래도 소환되고 조사하고 난 바로 다음 날 그래도 그 힘든 아픈 그런 마음 속에서도 국민께 뭘 소상히 알려드리고 설명드린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야말로 할 말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가하게 지금 신년 기자회견 하냐고. 본인들이야 한가하게 관저에서 술 먹고 지금 당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한가하게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중대선거제를 제안한 건 어쨌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안해서 야당 당대표가 응답을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자기는 어떤 반대한대라고. 그건 당연한 거지 사실 얘기한 거는. 근데 제가 좀 느낌이 여기 좀 이름 적혀 있는데 박용진, 조홍천, 문희상 굉장히 이제 그 여당 수준의 날선 비판들을 하는데 네. 난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이제 촛불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 박 대통령 여당에서 탄핵 참여한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든지 예. 뭐 친이계 이명박, 이재호 등도 권성동도 있었고요 그 당시. 장세호도 있었어요. 장세호도 있었어요. 뭐냐 다 내각제 세력이에요. 예. 그때로. 예. 그래서 박 대통령 엄청 압박을 했는데 그 박 대통령이 그때 갑자기 개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일반적으로는 왜 갑자기 자기가 개헌을 얘기하냐. 재단에 밀리니까 갑자기 개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당시 개헌 얘기할 때 박 대통령 뭘 얘기했냐면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다들 이제 이혼 집정제 나올 줄 알았는데 개헌을 하자 그러는데 이건 내용 보면은
딱 보면 사령중재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쳐들어갔거든요. 그날 밤에 JTBC가 제일 터졌잖아요. 패밀리비씨를 아, 터뜨렸어요. 맞아요. 그날 밤에. 오늘도 저도 이재명 기억납니다. 대표가 얘기한 게 딱 사령중재 얘기하니까 지금 이쪽에 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쳐들어 보이는데 문희상이 조홍천이나 더 때려요. 지금 그 여당보다 더 때리고 있어요, 사람들. 실제 진짜 이게 그 야당이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박용진, 조응천, 근데 저는 사실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박영선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 살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박영선 해외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굳이 나가기 전에 이러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정치 다시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동안 서울시장 떨어지면서 약간 지하에 묻혀 있다가 눈치 보고 이재명 혹시 당대표 되면 네. 조금 본인이 불리하니 네. 조용히 있다가 이제 뭔가 약해질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목소리 내는 거죠. 아니 제가 취재해보니까 어디 네. 해외 공부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국 사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굳이 뭐 따로 뭐 지금 국내에서 뭐 할 게 아닌 네, 이상 총선이 많이 남아 있고 박영선의 워딩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 네.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짧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총선에 나 공천 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공천 달라고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누구든. 예, 될 만한 곳에 예, 진짜 골 때린 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권이라고 하는 거를 당대표가 행사하는 게 아니다. 네네네.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소통해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조중동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영선 씨야말로 진짜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공천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잼딸들, 예. 잼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내가 나가서 검찰 리스크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박영선 공천 주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아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거 멘트만 그럼 따가지고 네. 이재명 도의적 유감 표명 필요하다. 이건 필요합니까? 이건 이상민한테 해야죠. 그렇지. 이상민한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뭘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박영선의 얘기는 그 이재명 공천권 내려놔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공천을 줘라예요. 자기 공천 줄 때까지는 짖을 것이다. 확실하게 자기한테 공천 약속하기 전에는 계속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희상도 뭐 온갖 얘기합니다. 뭐 저기 뭐 김어준, 가세현 이런 데 나가지 마라. 뭐 별의별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 아들 공천 줘라. 그렇지. 이거예요. 아니 문희상 씨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들. 아니 아니 왜냐면 본인이 더 뭘 어떻게 해요? 문희상 씨가 지금 나이가 80 초반인가요? 네네. 네. 지금 요즘에 박지원 씨, 이재호 씨 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아 진짜 너무 야, 잘한다. 너무 징글징글하다, 그래. 정말. 아니 이번 주 매불쇼에서 아니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최욱 씨가 제 이름 걸면서 변희재라는 사람이 그 두 분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지금 중대선거까지 하려고 그런다. 맞냐 물어보는데 웃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진짜요? 웃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미친다, 소름 원래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나이 국회의원 짬밥이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실실적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박시영 씨가 딱 그랬어. 그 말은 맞다. 어. 중대선거구제는 원래 노익장들이 죽을 때는 해먹는 거다. 그래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오. 진짜 너무들 한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욕심들이 어마어마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 네. 팬덤 정치를 극복하기에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건데 팬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가 하자는 얘기는 팬 없는 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팬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치. 그런 게 있지. 조폭 패거리처럼. 조직이 있고 네, 조직이 있지. 조직이 있는 그래서 팬이 없는 노인들이 정치하면 팬덤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뜻이야 딱 보니까. 그 팬덤 정치 운운한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어요. 네, 다 팬 없는 사람. 없지. 그런데 그 김진표 의장이 잼딸들이 가가지고 의장님 사랑해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 입이 찢어질라 그래. 자기도 팬을 그렇게 원하는 거야.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평생 팬을 거느려 본 적이 없거든. 돈을 줘야 움직이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죠. 부러워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팬덤 정치 운운하시는 거 보는 사람들 이제 팬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팬덤 정치를 부러워하니까. 그 김진표가 다니는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거기 왜 장로고 네. 그 장로 시켜준 사람이 김장환 목사예요. 아이고. 이런 유력자들한테 그 신임 얻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받아가지고 정치라는 양반이 팬덤 정치 생경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배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김장한 목사는 진짜 눈이 어떻게 됐는지. 김용민 같은 사람은 해고를 시키고 어떻게 그런 김진표 같은 사람을 갖다 낙점을 해서 장로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팬덤이 이거 영어로 팬덤이지만 사실 지지하는 게 팬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이 지지를 안 받고 뭘로 정치를 하나요? 그러면 정작 어떨 때 연말에 후원금 달라고 네. 여러분 후원금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는 분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팬덤 정치 아닙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권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오지 이제 지지하는 이 진정한 후원금은 필요 없고 그렇지. 대장동 뭐 이런 진정한 거 이런 거. 후원금은 뭐 돈 10,000원, 20,000원 그 푼돈 모아서 뭐 계산하기도 이렇게 계산하기도 생각하는 힘들어. 거야. 아, 큰 거 달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이렇게 좀 어긋나는 말을 계속 해요. 문재인 괴롭히듯이 지금 이재명 똑같이 괴롭히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배후에 박영선 장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정말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그 당시에 공천하려면 박영선 장관 줄 서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급수가 좀 다른 게 이제 뭐 그 언론 보니까 뭐 박남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박영선 전 장관은 참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사실 저기 박지원 당시에 직책이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엄청나게 괴롭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권 잡고 나니까 딱 국정원장을 가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선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지원이랑 너무 다르다.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괴롭히다가 자기 장관 했잖아. 이 장관 하시려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물밑에서 노력을 했고 아니, 근데 뭐- 그 중소벤처기업 장관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결단력은 있으세요. 힘도 있고 부처에서 완전 다른 산업부 장관 뭐 장관 다 휘어잡고 사실상 중소벤처 원래 기업 부가 아니었는데 부처가 승격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산업부 밑에 있는 거였는데 산업부와 동등 거의 비슷하게 이제 부처로 승격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도 약간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보다는 중소벤처부가 더 약간 아래인데 모든 대통령 관련 행사에 산업 관련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꼭 와요. 근데 제가 한번 웃겼던 게 그 대통령 행사에는 그러니까 관련된 부처 장관이 오긴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약간 태양광 뭐 이런 거 관련된 행사였어요. 그래서 네. 되게 큰 대기업, 막 두산중공 이런 데 가서 그때 뭐 환경부나 뭐 네. 산업부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시길래 약간 의아한 거예요.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게 중소기업이랑 상관없는데 왜 왜 오셨냐? 오셨냐? 그걸 물었더니 네, 이유 부품 하나가 중소기업계 있는 거라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든 만들어서 네. 이렇게 꼭 행사에 참여하셨던 그런 의지는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르지 않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다르지 않다. 네. 근데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이 네. 감옥 갈 때, 낙곰수 할 때죠. 네, 아주 뭐 네, 네, 인기가 최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2011년 12월 26일이었는데 낙곰수 한참 인기 있을 때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이명박 BBK 의혹 제기했다고 그러니까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너무 그 사실인 양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년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막 그냥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가지고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 앞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동선 짜기로는 낙곰수 네 사람이 나란히 일렬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까지 걸어가는 벌써 웃기려고 그러지. 걸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 네네네. 딱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딱 그리고 나왔는데 네. 거기에 결국 그림이 어떻게 나왔느냐? 박영선이 팔짱 끼고 누구 팔짱 정봉주 투샷으로 들어가는 거야. 투샷으로. 아 진짜요? 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황당했었죠 그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차기 당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네. 당시 박영선이 네. 최고위원 후보였다고. 그것도 역시 이제 2012년 총선 때 네. 그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최고위원을 어떻게 공천을 안 줍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엔 우리의 동선은 다 흐트러지고 네. 결국 정봉주와 박영선이 투샷으로. 네. 근데 박영선이 나중엔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네. 정봉주가 나한테 꼭 붙잡고 하는 얘기가 네. 내가 정봉주는 감옥 가지만 이 정봉주의 뭐 이런 네. 모든 그런 어떤 이 정치적 여망을 네. 박영선 당신이 실현해달라. 그 얘기를 음. 누구 한 거예요? 박영선이 했어, 박영선. 아, 진짜요? 정봉주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네. 예수가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배임을 맡겼듯이
마치 그 정봉주가 감옥 가면서 그 모든 대임을 다 박영선한테 넘긴 것처럼. 근데 전혀 사실 아니거든. 근데 이 박영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근데 이제 플레이 능하시네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샷으로 들어간 거는 그 당시 저기 한번 필름 돌려보시면 아마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주 그냥 안 놓으려고 네. 안 놓으려고 꼭 붙잡고 들어가더라고. 야,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이분도. 진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투샷도 되게 많아요. 아, 실제로 예, 예, 그렇네요. 예, 실제로 많아요. 네네네. 항상 그 거기 댓글 제가 그런 사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당시 박영선 전 장관하고 이제 사진 찍힌 거 보면 항상 댓글에 언주야 언니는 잘 지내 넌 잘 지내 이게 항상 달려 있었거든. 맞아. 이현주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맞아. 완전 빠그러졌잖아요. 그 댓글이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 맞아. 그러고 보면은 감이 있긴 한 분이네요. 그 박영선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이나 이재명한테 네.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로 갔다가 음.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렇게 말하면 손을 잡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지. 그걸 말하자면 자기를 굉장히 뭐 반대했고 또 저항했고 그런 거에 대한 네. 일거의 반전, 네. 이 반전으로 네. 정치적 이득을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네, 네. 그 실질적 자신의 이익으로 치환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대단한 이제 사람. 아니, 나 진짜 완전 변희재 씨도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그렇게 우리 진보 진영한테 미운들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천사가 돼버렸어 요즘. 아니 저는 6년 동안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 목표는 그냥 변한 게 계속 없어. 싸웠어요 한동안. 근데 입장이 지지층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진 아니 나도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어. 나도 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랑 뭐 박영선 여기 뽀뽀받고 뭐 별게 다 있네요 사진. 이렇게 그냥 뭐 완전 손꼭 붙잡고 그냥 가셨어요. 아니 대단한 진짜 양반이야. 가장 그 대표적인 비문이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지. 보면 항상 문재인 대표 비판하고 그 문재인 대표 뭐라고 하면 항상 딴지 걸고 이랬었는데 본인 지역구 구로였잖아요. 가장 친문의 핵심인 윤건영 의원한테 지역구 물려줬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양반이 그래서 감옥 들어간 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감옥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정봉주 구명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예. 안 했잖아. 안 했어요. 네. 그냥 안 했어요. 또 그래서- 총선 끝나니까 뭐 그냥 뭐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푸시업을 했던 게 아닐까. 야, 난 당했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덕분에 건강은 얻으셨어요? 사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 이 얘기가 훨씬 재밌어요. 아니 훨씬 재밌어가지고 예. 그냥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네. 잠깐만, 예? 박영수를 띄워주면 안 되지 그래서. 박영선. 아 박영선. 박영선. 네. 영수형 말고. 아 영수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죠. 박영수를 띄워야 돼. 아마 지금 계속 목소리 내는 게 아마 뭐 차기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 노리는 거 아닐까요? 혹시나 이제 또 저희 당 만약에- 대표 예, 자리에서 예. 물러나거나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기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아이 누가 박영선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세웁니까? 그는 뭐 이미 어우, 아장난 얘기야. 제가 얼마 전에 이낙연 저녁 씨잖아요. 먹다가 모 의원님이랑 저녁 먹었는데 이분도 이제 이런 거예요. 리스크를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네, 네, 의견을 네. 내신 분인데 아, 제가 그분?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네, 많으니까 김종민이? 그분. 논산이요? 아니에요. 자꾸 몰아가지만 같이 저녁 먹었다면. 네네네. 아니 우연히 갔는데 저녁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럼 비대위원장 누가 되냐고, 네. 누가 되는 게 맞냐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나 혹시 아니에요? SK. SK? 정세균? 세균이요. 그분 몇 번 하지 않았나 비대위원장? 내가 이건 한 번. 한 번인가? 비대위원장 출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동네는. 언제까지 그러면 SK야? 돌려막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SK는 같이 SK랑 같이 좀 회전문 이렇게 인사죠. 회전문. 문희상 씨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민주당 내에는 그러니까 세균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정세균계도 은근히 많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정세균 뿌리로 정치를 시작한 분들도 많아서 많아요. 뭐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근데 정세균 박수원 그- 씨도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뭉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충분히 꽤 그럴 수 많아서. 있죠. 예, 네. 예. 정세균계 대표적인 인물이 이원욱이죠. 동탄에. 네. 사실 열심히 까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강훈시 의원은 정세균이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정세균 걔인데 그분은- 지금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에. 뭐 달라지긴 했으나 그분은 손학규계예요, 강훈 씨가. 원래는 손학규계. 손학규계. 맞아요. 손학규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손학규계는 네, 강신업도 손학규계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처음 들었어. 맞아. 손학규계라고. 바른미래당. 예. 그죠. 바른미래당 저기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 갈 때. 네, 그렇죠. 같이 강신업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준석하고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그 이준석 날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천공도 깼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날릴 필요가 없는 게 이준석 임기가 이제 올해 끝났던 거니까. 근데 그걸 강시업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한 칼에 날려버렸잖아요. 요거 돌고 돌아 다시 강신업이. 요거 재밌네요. 이제 이름으로 엮다 보니까 다시 강신업까지 가는 계속 거니까 아니, 거기- 계속 꼬리꼬리. 꽤 여러 군데 끼었어요, 강신업이 지금.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또 쌍방울 여기도 거 있고. 이거. 아 맞아요. 쌍방울. 이건 진짜 이거 지금 나와 쌍방울 있는데 얘기해야 이거 된다,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네. 강신업이라는 자가 11월 달에 날짜 보니까 11월 중순경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검찰하고 이 김성태하고 이게 다 끝났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불기로 이게 끝났다. 그래서 기다려서라 그랬는데 이러니까 검찰이 이제 황당해지잖아요. 이제 그렇지. 이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맞아. 검찰에서는 김성태가 그런 제안을 해왔다. 이재명 다 불어줄 테니까 자기 잘해달라고 해서 검찰은 단호히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소환 날에 강수잡이가 오전에 실방을 했어요. 직접 현장 가서. 맞아. 김세희랑 같이 진행하면서 몇 명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소환되면은 바로 이제 김성태하고 그 KTH 그룹인가 네. 배상윤인가 둘이 들어오기로 했다. 소환하면은 실제 들어왔네. 그러니까요. 김성태 들어왔잖아. 소환되면은 바로 들어오기로 얘기 다 끝났다 그랬는데 김성태 딱 잡혀서 그냥 전혀 소송 안 하고 들어오기로 했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강시업이가 떠든 게 이거 다 검찰 발이야. 그렇지. 검찰이 하는 짓을 다 알려준 거라고 강시업은 지금요. 요거 근데 그런 거라면 그런 맥락에서라면 요 쌍방울 건으로 그림 하나 만들려고 이미 하고 있었고 이제 요건을 가지고 또 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뻔하죠. 뭐 할 줄 아는 거밖에 없어. 쌍방울 거는 네 뭐 개 갖고 돌려먹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남 FC 끝나면은 대장도, 뭐 하고, 대장도 끝나면 또 뭐 쌍방울, 하고. 쌍방울 끝나면 뭐 또 다시. 그런 식으로 계속 네 개를 갖고 돌려먹고 있잖아. 지금.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역시 대장동처럼 파면 팔수록 검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네. 쉽게 이렇게 그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뭘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저는 게임 체인지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뉴스타파에서 1,300짜리 정영학 녹취록. 네, 정영학 녹취록을 갖다가 깠잖아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진짜 여태껏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짬짬해가지고 거짓말했는지가 그냥 다 나와요. 여태껏 썼던 녹취록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썼던 것들 기사들의 거의 10분의 9, 90%가 거짓말이다 혹은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용단을 내려가지고 싹 다 고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언론사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예. 이 쌍방울이 이재명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예. 이재명의 변호사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맞아요. 그런 혐의인데 근데 이게 마치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쌍방울에게 대납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쌍방울 계열사가 그 변호사를 통해 M&A 하는 과정에서 입금한 돈이 그 추정되는 돈인 건데 그 M&A 할 때 서로 합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먼저 이렇게 예치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이라고 저기 예전에 윤석열이 그 윤우진이라고 윤대진의 형 소윤? 소윤의 형. 소윤의 형. 그 용산 세무서장 했던 윤우진 변호사로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네네. 현직 검사로서 피의자의 변호인을 소개시켜줬다.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거를 뉴스타파가 깠었잖아요. 네. 그때 깠다가 갑자기
뭐 사실 뉴스타파가 무슨 진보의 적인 것처럼 이렇게 몰려가지고 후원도 떨어져 나오고 하는 그런 네. 곤욕을 치렀죠. 윤석열 강추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입니다. 그렇죠. 쌍방울은 이남석으로 봐야 됩니다. 이재명하고 그렇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쌍방울 건너로 뭐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건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지금 실제로 쌍방울은 전체 10명의 전관 변호사들을 사회이사로 썼는데 그중에 9명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검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키핑해놓은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그쪽에서 네. 큰 건이 나와. 네. 예를 들어 M&A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네. M&A를 하다가 뭐가 실수가 있어. 그래서 고소될 때 그 사회이사 하나를 풀어 쓰는 거야. 그래서 사회이사들도 다양하게 써요. 그중에 판사 출신도 하나 있었어. 마지막 10명 중에 9명이 검사고 하나가 판사인데 이들 중에서 전관이 어떻게 학연이든 뭐든 얽히는 놈이 하나 딱 있으면 그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회사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그러니까 없죠? 네. 없는데 이거 그냥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이런 시기라면 쌍방울이 실제 그런 회사고 그런 시기라면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는 이제 이 김성태 씨를 놓고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검찰과 딜을 하고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강신업 말대로 하면 이건 100%죠. 중앙일보의 중앙일보에. 보도만 하더라도 네. 딜을 이제 김성태가 제안을 했고 네. 검찰이 안 받았을 뿐이지 딜을 제안했으니까 이미 체포가 아닌 거야 일단은. 그렇지. 다 끝내놓고 네. 이제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 김성태가 이제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검찰에게 다 풀어주겠다. 이런 회사가 뭐 한두 개 걸렸겠어요? 이런 범죄 회사가 네. 다 덮어주고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검찰에서 써주고 이제 이거 있는 대로만 일단 진술해주면 된다 하면 이제 굉장히 뭐 가능성이 아니라 이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불리한 진술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규나 유동규하는 뭐 것처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또 조중동이 탑에 쓰고 뭐 이렇게 안 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 그 윤석열 최측근이 아까 말씀하신 이남석인데 그 작년 10월, 9월쯤에 그 쌍방울 그룹 배임 횡령 혐의로 그 수사 기밀 자료를 이남석이 유출했었습니다. 그걸 유출한 혐의를 재판장에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쪽과 더 관계가 많죠 이 쌍방울 그룹은. 윤석열이 그랬다니까. 내가 남성한테 가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참 근데 왜 이제 저는 이제 이 건도 그런데 대장동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파다 보면 갑자기 저 반대쪽 사람과 얽혀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신기하다, 오묘하다. 너무 당연한 게 그 네. 당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행정 권력보다 네. 그렇죠. 이런 범죄형 회사들은 네. 판검사들의 사법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실제 몸통은 여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쌍방울이 무슨 이유로 성남시장한테 줄을 댑니까? 그래서 안중에도 없어. 쌍방울 유일하게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권이라는 것을 대북 사업이라 그러는데 네. 대북 사업 막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화영한테 얼마 준다는 거고 가지고 아니 대북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걷다가 무슨 로비 자금을 밀고 가서 아니 그래서 솔직히 말해 쌍방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자기네들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속옷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이 열리면 그래서 그 개성공단 같은 데가 열리면은 노다지죠, 솔직히. 그렇죠. 그 정도 우수한 인력들을 갖다가 중국보다도 5분의 1의 인건비를 내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그쪽에는 좀 안면을 터둘 필요가 있겠지. 근데 돈까지 발라가면서 안면을 터둘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게다가 대북 사업이 어떻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북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뭐 풀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갖고 이재명하고 엮는다? 뭐 이화영 씨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사람이 아니라 이해찬 사람이라고 봐야 마땅해요.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사실은 이건 이해찬을 칠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하도 안 나오니까 다급해지니까 이걸 갖다 막 친 건데 그 사이에서 혁혁한 역할을 했던 게 똥파리라는 거지. 똥파리의 대표였던 그때 돌아가신 이모 씨 있잖아요. 예. 뭐 자기가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인 척 해가지고 뭐 문제됐고 했던 그분이 가짜 허위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이낙연계에 던졌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검찰들이 야 되든 안 되든 이거 갖고 한번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카드는 이해찬 전 대표를 치려고 했던 카드였고 지금 사실 그쪽으로도 계속 그 검찰들이 쑤시고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 쪽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던 것들도 네네. 아태협회 이렇게 들어간 게 사실은 이해찬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를 날리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 네. 깨어 있는 시민당이라고 대표적인 그 반 이재명 단체 그거 정당이었거든요. 네. 그 대표였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관련한 발언 이거 영상을 재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 다음에 출마도 못 하겠네. 정치 활동 자체가 금지됐어요 이제. 야, 근데 진짜 정말 그 이런 험난한 위기의 상황이 오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뭐 정치인으로서 뭐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뭔가 이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내지는 뭐 이제 야당으로부터 지금의 야당 말고요. 이제 당시 야당으로부터 꾸준하게 조리돌림을 당해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게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가끔 들긴 했었거든요. 이 정도 버텨야죠. 옛날에 3기는 어땠는데. 어, 이거 버티면 야당 정치하면 안 죄송합니다. 되지. 제가 너무 아니 그 사형도 사형도 언도를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랬다가 이제 그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죠. 미국 추방당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세계의 그 어떤 민주화의 상징이 되셨죠. 근데 참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서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영어 발음이 한국 조선식 발음인데도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딱 보면은 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문맥이 정확해요. 문법 정석이야 정석. 그대로 받았으면은 말 그대로 영어 교재로도 틀림없고 뭐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면 my name is 네. 말하자면이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는 거야. 네. 한국말이 잠깐 들어갔다고. 한국말이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호환이 잘 안 됐구나. 아니 이제 그 말하자면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잠깐 안 나셔가지고 네, my name is 말하자면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This is 거시기. 그런 거죠. 네, 훌륭한 분입니다. 거시기는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거시기. 이런 대화 재밌네요. 거시기는 문득 생각이 났어. 영어로 영어로 뭘까요? 아니, 서울대 나오신 분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거시기는 영어로 뭐예요? 뭐예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여쭤보셨는데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훅 들어오니까. 시사 문화 평론가 문화적인 관점으로 거시기는 영어로 뭡니까? 글쎄요. 거시기는 진짜 그게 전혀 이렇게 좀 거시기. 뭐 이렇게 트랜스가 안 되는 것 같아.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영어를 들어본 적 없는데 네. 그 리틀 김대중이라는 하나갑 대표의 영어를 제가 같이 들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창 필리핀 나이트 단골로 갈 때 네. 필리핀 여자들하고 이제 노래하고 그럴 네. 때가 있었는데 네. 하나갑 씨가 영어를 김대중과 같이 배웠대요.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 다 이제 완전히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배운 사람들인데 네. 이 사전을 씹어 먹었다는 거야. 네네네. 영어를 하는데 발음이 약간 이게 그게 김대중 영어나 그냥 이건 발음이 아니야. 그래서 뭐 저런 영어를 쓰냐 싶었는데 그게 계속 나와. 그 그냥 두두두두두 그냥 사전 외운 영어가 계속 나와요. 야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정말 어떻게 저걸 다 외우고 있는지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전을 씹어 먹어서 그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달달 거지. 외워가지고 그냥 막 쭉쭉쭉 해버린다니까 영어를 그냥. 갑자기 우선순위 연관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분이요 진짜 실제로 외신자 클럽에서 통역 없이 외신 기자들과 영어를 해요. 하나갑 대표가. 그 이제 동교동계에서 네. 그래도 가장 좀 박식한 분으로는 네. 하나갑 대표가 꼽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그 김대중 대통령과 고난의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배울 기회도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김대중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 김대중과 가까이 있으면 다 김대중 자체를 간첩 취급했는데 뭐 그 주변에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주변에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왜 하필 정진상, 김용뿐이냐? 아니 날마다 터는데 10수년 동안 터는데 어떻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책도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불이익 이런 거 감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단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서사하고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김대중은 뚫고 나갔잖아요. 그분도 저 본인 말로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믿고 역사의 대의를 믿고 좀 세게 대차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의 멘탈을 걱정해주거나 아니면 멘탈을 높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대중 같은 사람도 심지어 그 험한 세월을 버텨왔는데 대선 주자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겨내야 된다. 동교동계 분들이 많이 저 구태 취급받고 그랬지만은
그분들이 김대중과 같이 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은 함부로 그분들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고난을 같이 겪었습니까? 우리 저 선생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막 불이익당하고 24시간 감시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처음엔 떠나고 싶었겠지, 도망가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고난받는데. 네. 이런 분들을 그 구태다, 뭐 과거 인사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거는 참 도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홀로 외롭게 싸울 때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DJ 옆에 있는 그런 동교동계 인사들 고문도 받고 이랬는데도 우리 선생님 곁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없으면 왜 없는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아니 우리가 근데 한번 그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그거는 왜 제가 없냐 물어보면 안 되고 그거 왜 없을까요? 그 해당 그 보스의 책임이에요. 있든 없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사람 없다면 이재명 대표 책임인 거지. 네. 왜 없냐고 그건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김민준 대표 그러면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거를 자기 성찰이나 반성 차원에서 아니 고민을 한번 이민정 해본다면 문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면요 자기 정치 세력과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김대중에 대한 탄압은 평민당에 대한 탄압이야 이렇게. 그렇지. 김영삼에 대한 탄압은 그 신민당에 대한 탄압이고. 그럼 이재명에 대한 탄압 민주당에 대한 당연히 탄압이 그렇게 민주당에 엮어야 되는 거야. 탄압이죠. 그렇게 뭐. 네.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냥 분리하라고 그냥- 하니까 어. 분리하라고 하니까 뭘 맨날 분리시거나 해 이재명 그냥. 대표가 이제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진짜 이제 탄압이 들어와. 이제까지 내가 볼 때 잽이었고 이제 막 들어오는데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자기의 정치 투쟁과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갈라서야 돼요. 그렇지. 예. 이렇게 어정쩡하게 당대표를 했으면은 어쨌든 당대표라는 사람은 당에 대한 탄압이거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이 사법 탄압은 내가 알아서 하고 당은 당대로 가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정 대표는. 그러려면 당대표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력 전체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재명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 야당과 국민 전체 탄압이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뭐 퇴로가 없어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뭐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 대표 내려놓고 그러면은 뭐 끝납니까? 그 다음 이재명이 없겠어요? 맞아요. 있어요. 자기가 그 이 화살을 다 맞아야 돼. 화살을 맞으면서도 뽑아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저는 다릅니다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중한 분. 그러니까 지금 다 다릅니다. 저기 이재명 염을 칠 때까지 미국에서 있다가 조용하게 그 엄중하게 다 돌아올 생각하고 있는데 NY 어이 택도 없어 택도 그냥 그 미국에만 계셔 그냥 그 저기 갈치나 잡고 큰 갈치 잡고 저는 그 이번에 이재명 네. 대표가 검찰 소환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실제로 좀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당부를 했어요. 나는 혼자 가겠다. 그런데 의원들이 네. 심지어 양문석 박사 같은 경우는 네. 저기 그 뭐 통영에서 그 전날 올라왔어. 그 전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이재명 대표 혼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과 전화를 했는데 딱 그 자리에 가봐가지고 뭔가 살짝 코끝이 찌개졌대. 왜냐면 의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거기에 그래도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날 같이 갔던 의원들 명단이 쫙 커뮤니티에 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음번에 공천 주자 이러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 그릇이 있구나. 당당하게 갔고 당당하게 발언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쌍욕을 하는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갖다 옆에서 하는 김세희 같은 종자들에게도 아주 여유 있게 대응을 하면서 거기를 갖다 들어갔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바로 그 다음 날에 지금 정영학 회고록이 녹취록이 풀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취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마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기득권 그 카르텔들의 그런 음모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원심력으로 따지면 그죠, 그게 사실. 훨씬 더 커요. 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저 몇몇 그 찌질한 사람들 다음번엔 자력으로는 절대로 그 국회의원 될 수 없는 인간들 몇이 흔들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혹시라도 자기가 이러다가 밑보여 갖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은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지지자들이 더욱더 뭉치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제가 거라고 한 가지는 짚어놓을게요. 이건 뭐 정리한 평론가도 짚어놔서 그런데 저도 딱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현장에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거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뭐 개딸이나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이 나는 잘 봐주겠지. 공천 주겠지. 그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런 정도로 현장 가서 열심히 같이 싸고 있다 그러면요. 당장 그날 의총을 소집해서 결의안 같은 거 만들어 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탄압수사 중단, 특검 수용 촉구 이런 거 결의안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각자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남영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몇 명이 문자를 돌렸대. 당장 의총 수집해가지고 결의안 해야 되냐 했더니 아무도 답변 안 하고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심지가 굳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2020년에 그 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전에 그 지사직을 버리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혐의가 종결되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선거 비용이 경기도가 크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물어내야 됩니다. 몇십, 아마 그냥 뭐 패가 망신이죠, 사실상. 그 경기도 선거 비용 다 내려면. 맞아요, 기억나. 그러면 정말 자기가 심지가 작다면 지사직 버리고 그냥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해서 결국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좀 대단하구나, 심지가 있구나, 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재작년 그 대선 때 대장동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경기도 지사 신분으로 본인이 자처했어요, 국정조사. 그렇지. 그래서 난타당했습니다. 근데 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했죠, 그때. 야, 박수영 얼마 네. 쫄았습니까? 50원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야, 그게 끝까지 남잖아요. 네, 그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분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고 지금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결국은 이재명으로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석진환도 9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1억 뭐 8천 줘가지고 이재명을 살쿨 수 있다고? 말이 됩니까? 428억을 갖다가 2025년에 준다고? 대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도 기자들이 받아 적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자입니까? 오늘자 조간 보니까 또 저기 김만배 씨가 얘기한 거 뭐 이제 좀 따와가지고 뭐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무슨 뭐 대법원 판결 그것도 남욱이 얘기한 거예요. 남욱이었나요? 남욱이 얘기한 거야. 김만배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네. 김만배는 그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김만배가 말했다는 거는 100% 남욱이 얘기한 남욱이에요. 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를 그냥 그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기사 안에서 맥쿠션이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데스크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데스크 스스로가 쪽팔리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언론인인가 지금 복사기인가. 복사기가 거기 있으려면 복사도 아니죠, 그거는. 예. 조선일보를 대신 복사도 아니죠. 사과 왜곡이지, 왜곡.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을 이제 보도하기보다는 이들의 목적은 진실 추구가 아니라 이재명 악마화예요. 그렇죠. 그게 더 편한 길이지. 뭐 이제 기존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검찰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세상이 이제는 힘이 모든 것의 우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 이재명 악마화 뭐 얘기하시니까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남욱이가 그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다 사실이냐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만들잖아요. 또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면 아이고 언론이 뭐 보도하면 다 뭐 사실에 근거해서 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런 다른 각도 또 틀면 이제 비호감도 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비호감 똑같다. 이런 거 이제 그 일반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갈 소스들을 막 던져주니까 양쪽 다 싫다.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화가 되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 시민들이 기사가 다 많고 이게 사실 대장동도 사람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죠. 몰라요. 복잡해요. 이게 정말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모르는데 복잡하죠. 제목만 딱딱 보면 뭐 되게 이재명이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대명 이재명 뭐 해서 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랑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논쟁 사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하나 제대로 반박하고 또 힘의 논리면 또 힘의 논리로 맞부딪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저쪽이 뭐 끌고 가는 그 지금 흐름에 또 같이 또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또 저기 끌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사장님이 얘기하셨나 그 여기서 왁자지껄에서 얘기했었나요?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누가 되게 멋있는 제안을 줬는데 검찰 출두를 앞두고 이제 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취재진 많이 있고 이제 동료 의원들 많이 있을 테니까 딱 차에서 카니발 같은 데서 딱 내리면 책상 같은 거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책상 딱 꺼내고 의자 딱 주섬주섬 낡은 거 꺼내고 딱 앉아서 자 질문하세요. 내가 다 받아드릴게 해가지고 거기 검찰 들어가기 전에 혼자 기자회견 다 해서 할 수 있는 답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기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 검찰 쪽이 들었나 봐. 그 검찰 주차장에 김세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미리. 아. 그러니까 우익들 그 안에 그 우익 유튜버들만 네. 쏙 깔았더라고. 그래놓고 거기서 계속 욕실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강신업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강신업도 들어가 있었고. 강신업도가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쪽 계열의 유튜버들이 거의 거기 뒤덮고 있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막아야지. 그건 막아야지. 아니 근데 당대표가 사실은 뭐 가면은 그거 하려면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몇 가지 질문 안 했다고 뭐 질문 답변 안 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또 박살낸 거고 난 또 깜짝 놀랐어. 그렇죠. 미호도 똑같아. 미디어 오늘이 그냥 내가 너무 악의적으로. 침묵. 너무 악의적으로. 곤란한 질문에 침묵. 아니 내가 질문이 김만배가 기자한테 돈 뿌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별로 하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떡하라고? 안 좋은 일. 야 내가 뿌렸어 이거 아니야? 본인은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아 그게 있네. 본인은 못 받아서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나도 줘야지. 미호 기자들의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나 혼자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거든. 계속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속 왕따가 좀 심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보도를 할 때 있어서 과도한 그야말로 모두까기 정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 검찰에 저는 아예 그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들어가는데 태블릿에서 하도 기자들이 안 써주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이제 기자들 많이 오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완전히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있어요. 맞아. 내가 그대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잡아가더라고. 못 떠들게. 네, 막 끌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확인한 게 아니 그 포털 안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알 권리라며 알 권리 취하니까 잡아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진만 찍히고 꺼져라 이거야 검찰 얘기는. 아무튼 뭐 이번 상황을 보면 검찰도 한패일 수 있다. 한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마지막으로 저희 사실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문희상 아저씨가 얘기했던 김어준이나 보는 김어준이나 출연하는 가세연이나 보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동일선상으로 비교하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희재 씨가 한 방에 날릴 것 같은데 가세연의 수준과 그러니까 김어준의 어쨌든 수준. 분명한 거는 그 현재 김어준 씨는 그렇게 이 파렴치한 그 허위 사실 유포 범죄로 걸려든 건 없어요. 가세연은 박수홍부터 해가지고 한예슬 등등 힘없는 권력 없는 연예인들을 그냥 거짓말로 막 전해도 증거 없는 걸로 걸려든 게 10몇 건이 넘어가요. 그렇지. 김건모는 이제 김건모 확실히 끝장이야. 밝혀졌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얘들은 재판만 가면은 판사가 아니 그 떠든 증거를 어떻게 하나도 안 낼 수 있냐. 증거가 아예 없어. 그러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도 안 해. 증거 없는데. 왜? 후원금 문제 때문에. 네. 김어준은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동일선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안을 이분이 생각을 못하는 분도 아닐 텐데 이분은 왜 네, 너무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윤석열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비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의 얘기를 들어야 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열심히 봐서 그래요. 문희상 네, 그래. 그러니까 그 조중동 보면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으신 거겠지. 옥석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 민주 시민들 기반에서 정치하겠다.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세습할 생각하는 거고. 아니 한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방송 제대로 들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안 들어보고 아니, 얘기하는 거죠. 그냥. 솔직히 지금 며칠 만에 방송 시작한 지 나흘인가 닷새인가 만에 100만 5일. 겸손님들. 네, 겸손행자가 100만을 넘어요. 네. 그 100만을 넘는 사람들이 다 바보 뭐 무슨 조작 세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이제 너무 지금 그 동떨어지게 된 거예요. 네. 남들과 다른 소리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선비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고쳐지진 않을 야,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김세희가 하나 또 지들끼리 싸워서 폭로했는데 그 도도맘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아. 도도맘 사건에 강용세가 신조어 만들어냈지.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이래가지고 네. 절대적으로 부정을 해왔는데 김세희가 강용석이 이제 사적 자리에서 도도맘과 했다고 막 떠들어서 도도맘은 자기 와이프가 안 해주는 것을 특별히 해준다. 막 희덕거리면서 그래서 아우 저질. 김세희가 이제 가용석은 원래 이런 불륜남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야 김세희는. 그래놓고 가용석이가 정말 깨끗한 사람하고 사기쳐서 후원금 해먹은 게 누군데.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또 하나 알려주면요. 네. 아 도도맘이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잘한다는 거 김세희가 알았는지 김세희가 저한테 한 얘기는 자기는 도도맘 사진을 자기 방에 막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한다고 저한테 떠들었어요. 야, 이 얘기가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자, 나갈 수 있을까요? 김어준은 이런 일 알잖아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는 조중동 대신 스픽스를 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슬리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뭐 김세희 이제 대표죠. 아니, 김세희 대표는 뭐 변희재 대표님을 법적으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예,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가세현과 김어준은 다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자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